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꽃샘 추위는 여전합니다. 겨울 외투, 겨울 코트, 겨울 점퍼 꺼내서 오늘도 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계속 미세먼지로부터 공기는 자유롭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추운 게 훨씬 100배, 1000배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벌가 3세, 4세 외손녀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고 입건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재벌가 후손들이 왜 이렇게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어떻게 마약을 유통했는지 그 수법 또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장관 후보 2명이 낙마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송구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청와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조현옥 수석이 뭘 잘못했냐?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뭘 그리 잘못했냐? 장관 지명 철회 송구 하루 만에 부실 검증 인사라인 문책록에 대해서 청와대가 태도를 바꾸면서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야당은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풀이하자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조남매, 조국, 조현옥, 조남매가 다 망쳐놓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조남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했다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마저도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인사 참사에도 문제없다. 청와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청와대의 현실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과거로 가고 있다. 조현옥, 조국 수석 교체 여론에 대해서 경질 논의는 없다. 선긋기를 하고 낙마 두 후보자를 두고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자극적인 보도 때문이다. 언론 탓 두둥까지 했습니다. 아니 낙마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럴 거면 뭐하러 임명 철회한 거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고 여당은 엄격한 검증, 큰 경험이다라고 이른바 쓱 넘어가려 한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청와대에 청년 대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한 청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엉엉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청년의 눈물 속에 많은 의미가 담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이 우는 모습을 사진에서처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학플에서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승리는 지금까지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승리가 성접대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 단톡방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승리와 유인석이 운영하던 술집 몽키 뮤지엄의 횡령도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성접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인석과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승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윤 총경 본인도 빅뱅 티켓 3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매매는 없었다라던 승리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학플에서 승리의 성매매 의혹 사실 확인, 이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창원 성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돈 받고 목숨 끊은 분. 노회찬 모용 논란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일배 수준의 막말이다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의 이 노회찬 의원 모욕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어제 대규모로 꾸려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키맨, 사건의 핵심인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키맨인 윤중천의 의혹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뇌물 입증에 정조준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윤중천 씨가 무려 20차례나 송사에 휘말렸는데 그리고 그 송사 때문에 수차례 수사를 받았는데 거의 다 무혐의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뇌물 접대 연관성이 핵심으로 보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무혐의의 수상한 점 발견 때는 검찰 스스로도 엮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김학의 수사단이 검찰 스스로의 치부까지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두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칼잡이 출신의 변호사, 젠틀한 꽃중년 김관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청와대 사진과 함께 문제없다, no problem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경기장에서 쓰이는 건데 옐로 카드 한 장이 두 번째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3세들, no problem, 옐로 카드, 3세들. 과연 어떤 뉴스들일까요? 오늘 상세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No problem, 무슨 문제가 있냐? 청와대가 장관 2명이 낙마했는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른바 조조애착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조애착, 조조할인도 아니고 조국 조현옥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태도를 바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바뀐 입장부터 함께 보시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낙마한 최종호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집 세 채 있는 게 흠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집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아직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 다주택자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수석이 이야기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집 세 채가 흠이냐. 그리고 낙마한 조동호 후보자 아들과 관련해서 아니 외국에서 포르쉐 벤츠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진짜 몰라서 되묻는 건지.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뭐가 문제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조국 조현옥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건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좀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지금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데 우선 저에게 먼저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신들이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대로 외국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 이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저런 브리핑 하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김의겸 대변인 개인 생각이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윤도한 수석 보면 굉장히 말수도 적고 굉장히 차분차분하고 오버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태도가 저렇게 바뀐 거는 저는 개인적인 지금까지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런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그 개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지금 감싸고 있는 기운들이 다 저런 거예요.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어제 저는 드러나서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거 말씀드리죠. 뭐가 첫 번째, 문제라고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인사검증 엉터리에서 지금까지 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차관급 인사만 11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은 5명 국무위원 후보자 말고도 벌써 8명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서류 더미에 쌓여서 일하신다는,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서 예. 일하신다는 문재인 대통령, 불똥 대통령 만들고 오만스러운 대통령 만든 잘못,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청와대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되는데 골프 치는 얘기나 돌아다니고 있고, 김태우 수사관 논란이 있었을 때 봤던 것처럼 이런저런 의혹과 참담한 논란들이 있게 만들었는데도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었던 잘못,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잘못 세 번째. 말씀드리죠. 책임질 일 있으면 꼭꼭 숨어 있다가 광팔 일 있으면 나타나서 SNS 하면서 나타나서 자기 장사, 자기 정치하려는 잘못, 이 세 가지 잘못,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게 오늘 언론이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그분들의 잘못입니다. 이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민소통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이죠. 고민정 대변인도 이른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잇따른 검증 부실 책임론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왜 청와대에서 정보기관과 공권력이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인사를 검증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고민정 부대변인의 해명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국정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 기록 또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밝혀진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지명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뭐 다른 추가 조치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검토된 바는 없고요. 예.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네. 좀 들고 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네.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조국 경질론이 거세게 이니까 급기야 오늘 윤도한 수석이 집 세 채 갖고 있는 것, 아들에게 포르쉐 사준 것은 문제 없다. 네. 그러면서 경질을 하는 약간 뭐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고민정 부대변인의 발언 들어보니까 청와대가 원래 인사검증할 때 경찰 정보도 받고 국정원 정보도 받고 검찰 정보도 받아서 세밀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받는다. 우리는 국정원 정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는 모습, 전 정부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 국정원에 대한 세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지명 처리하게 된 배경에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아주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데요. 이미 부실학회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특히 정의당을 비롯해서 진보적인 야당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하면 수십 조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입니다. 근데 본인이 과거에 연구자로서 아들이 해외 유학에 가 있는데 그 연구비를 가지고 아들 입학식, 졸업식에 사적으로 출장을 가고서는 아들을 만났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건대 어떻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에 들끓은 바가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사청문회나 취재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검증을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검증은 완성된 수순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애들어서 말하는데요.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니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후보들 언론에서 이 사람 불가하다고 부적격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임명하게 된 배경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와서 조국 수석 그리고 조현옥 수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임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청무부 채택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인물들 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 문제 없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검증 과정에서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윤도환 수석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 집 세 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집 두 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집 팔라 그렇게 단속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 정부 말 듣고 집 한 사람들 혹은 집 많이 갖고 있어서 세금 낸 사람들은 그 말 들었을 때 정말이지 땅을 칠 이야기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차마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의 인사 발굴 역량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두 분을 조남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조남매가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 조남매를 물색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번엔 50대들을 폄하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훈 의원의 이번 발언, 논란의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설훈, 위장전입 투기는 통상적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50대들이 젊었을 때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가 통상화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 어제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진행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50대들이 다 위장전입하고 투기꾼이란 얘기예요? 라고 되물었던 되물음도 있었습니다. 설훈 의원의 이번 50대 발언이 50대들 사이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형님들도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 투기한 형님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발언. 박수윤 기자. 네. 이번에 또 설훈 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훈 의원 정말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연령별로요? 네, 연령별로 다양하게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50대 대부분이 모두 투기하고 위장전입 한다, 뭐 이런 얘기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50대 중에서는 시세 차익으로 25억 거두신 분 잘 없거든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인데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면 관행도 못 따라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결정적으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일이잖아요. 빌딩 사업하고 한 것도. 네, 작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투기라고 투자라고 주장하는 투기 같은 투기 아닌 뭐 그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 나이대별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에는 20대를 공격을 하셨죠. 20대 남성의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지지가 낮은 것은 기본적인 교육의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20대들을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에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잔이윤 씨 재미 코미디언 이 잔이윤 씨가 79세였는데 그때 잔이윤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집에서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이번에 설훈 의원의 발언은 뭔가 직접적인 원인을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드니까 이런 무리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50대, 70대 연령별로 뭔가 설화를 낳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40대시니까 딱 거기서 피해 가셨네요. 20대, 50대, 70대 해당은 안 되시네요. 정치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회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 게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 하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우리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돌직구쇼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릴게요. 왜 청와대가 저러고 또 설훈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장관 후보자 하나 낙마시켜라 이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인사 관련 책임자인 조국 그리고 조현옥 이 수석 비서관들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라, 인사 조치하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사과하라 뭐 이렇게 나가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끝도 없이 계속 책임을 물으러 갈 겁니다. 결국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나쁜 호랑이가 야당에 웅크리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점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끊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정쟁에 몰려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하고요. 그 정치적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윤도한 수석 어제 조금 그 표현이나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서 좀 넘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내로남불하지 말자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대변인 할 때요. 2013년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있으면서 대변인 역사상 가장 짧은 단 한자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자 논평. 예, 헐입니다. 헐. 헐. 예, 그것이 뭐였냐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예. 대통령 대선 1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통하냐라고 했더니 원칙대로 하는 게 불통이라고 비판받는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고 마이크를 물어뜯을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날 말도 필요 없다 헐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헐. 예.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같은 여당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함 이런 것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들을 좀 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논평도 헐. 허걱 부자군요. 두제. 조국 수석이 과거에 올렸던 SNS 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제를 가름하려 합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조국 수석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면, 공직자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에 무게를 지는 사람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농구장은 되고 축구장은 안 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대해서 서은관위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논란으로까지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농구장에서 유세를 했다라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이정미 대표와 옆에 여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여영국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또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 자, 농구장에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정미 대표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영국 후보도 넥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문제의 사진이 이겁니다. 기호 5번 여영국이라는 기호 사진과 함께 저 머리띠를 한 채로 응원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가 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축구장 유세에 대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이정미 대표 여영국 후보자의 피켓 들고 농구장 코트에 진출을 하고 춤추며 경기 중 팀을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정미 대표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여영국은 부캐로라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황교안 대표 논란과 이정미 이번 대표의 논란이 같은 논란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더니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구장에 갔던 것은 제가 표를 끊고 그리고 당시 농구단의 안내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갑자기 그 응원석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도 저희는 선거운동복을 전혀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같이 거기에 함께 호응하고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무단 침입 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박소연 기자. 네. 이게 황교안 대표 거랑 이정미 대표 이번 농구장 유세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정미 대표 얘기에 따르면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퍼, 당색을 드러내는 점퍼와 후보의 이름을 쓴 어깨띠를 두르고 들어가서 이제 손짓으로 2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유세를 했다는 얘기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와 함께 밖에서 처음에 선거운동을 이제 어깨띠를 두르고 하다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는 이 머리띠를 빼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점퍼 같은 거 후보를 나타내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중간에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번호를 나타내는 그런 머리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진 찍기 위해서 잠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이 여영국 후보가 머리띠를 이렇게 끼고 있는 모습이 영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중간에 그 이정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중간에 하프타임에 이렇게 코트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율동하고 이럴 때는 당을 나타내는 것을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머리띠를 뭐 꼈다 뺐든 뭐 어쨌든 머리띠를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모습. 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과연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냐는 여부입니다.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농구장, 축구장 같은 곳이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은 표를 사서 들어가는 곳이고 축구장도 표를 사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표를 사서 들어가도 어쨌든 공개된 장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당에서 질의한 것은 경기장 밖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말로 알아듣고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의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 다만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는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선거법 106조 2항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습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지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축구장, 농구장, 스포츠 경기장은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입장이 가능하니까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축구장에서 유세한 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김관섭 변호사님, 선관위의 이 판단대로라면 이정미 대표의 농구장 유세도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일단 뭐 둘 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이제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선관위 저 해석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 뭐 농구장이 됐건 축구장이 됐건 뭐 똑같이 만약 선거법 위반이 되면 똑같이 되고 안 되면 똑같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 있어요. 그건 다수 아닌가요? 다수 맞잖아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소지도 있는 경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걸 만약에 위반을 해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 조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FC 축구 경기장에는 그 내부 규정이 있어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농구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협회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런 곳에 가서 선거운동 하면요. 팬들이 짜증냅니다. 그래서 원래 안 좋아한다.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한다. 선거운동이 오히려 역효과 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좀 집중이 되면서 표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것을 정치인들할지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좀 아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야구장에서 유세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여영국 후보와 단일화를 한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의 야구장 유세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잠바를 입었고 국회의원 1번, 기호 1번 파란색 민주당 잠바를 입고 있는 모습. 야구장에 찾아가서 권민호 후보가 이렇게 시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와 뭐가 다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정아 대변인,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저게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앞서 본 야구장, 농구장, 축구장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데 다른 거 하나 제가 좀 찾긴 했습니다. 그 야구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나중에 나와서 뭐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축구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야구장, 민주당 농구장, 정의당 농구장. 막 헷갈려 이제.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진보 진영 얘기하려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보면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앞서서 본인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왜 스포츠를 이용하냐 뭐 이렇게 하고 또 변명도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우리는 다 닭 한 마리 빵 한 쪽마다 다 사연이 있다고 얘기한 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하나 찾았는데 오늘 하나 아침에 보니까 그 프로축구연맹이 그 황교안 대표 관련한 경남 FC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필 오늘 연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전 선거인데 그 상벌위원회를 여는 게 이렇게 급한 일이었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처음엔 유보적이었다가 저런 지금 저 농구장이나 그 야구장 그림 나오기 전에 갑자기 돌연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보면 글쎄요, 저는 어디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KBL, KBO, 그러니까 축구 내부의 규정에서는 축구장 안에서 정치 유세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농구장이나 야구장에는 그와 같은 규칙이 금지 조항이 없다라는 차이는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본 거고요. 다른 논란이 제기됐어요.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돈 받고 목숨 끊은 분이라는 발언에서 정의당을 포함해서 지금 반발이 거센데 박용진 의원님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세훈 하면 이제 떠올랐었던 어떤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이런 것들은 어제 창원에 더 길바닥에다 내던지신 걸로 보여집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누군지 모르시나 보죠. 오세훈 의원은 정치를 하시면서 혹은 변호사로 사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온몸을 활활 태워보신 적은 없으신가 본데요. 제가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활동하는 걸 지켜보면서 사회적인 강자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 재벌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권력과 국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망설임 없이 맞섰고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을 때 그런 꼼수와 특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했었던 사람. 그게 노회찬 정신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숱한 법안을 내놨던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회찬 정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걸 아실 텐데요. 아시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또 창원 성산에서의 1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예. 표현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를 이번에는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원 성산에서의 오히려 이 오세훈 시장. 의원, 전 시장의 이 발언이 선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아직도 그 진보 진영은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와 또 여영국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가 된 여영국 후보가 좀 갈라져 있는데요. 한쪽으로 힘이 몰리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발언이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보궐선거와 관련된 소식 이모저모 정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번지는 변종 마약, 유통도 최첨단을 달렸습니다. SK, 현대가 남양유업, 3세들, 외손녀들이 잇따라 마약과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어제 SK가의 3세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 액상대만 구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들이 접했던 것은 바로 액상 대마, 그리고 일각에선 대마 쿠키라는 신종, 변종 마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 왜 이렇게 신종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방치되고 중독됐는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변종 마약 구매한 SK현대가 3세들. 지난해 3월에서 5월 SK가 3세 최 씨는요, A씨로부터 마약 공급 체계예요. 고농축 대마 액상과 또 대마 쿠키. 이 쿠키 모양의 대마인가 보죠? 이런 것을 최소 5차례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약 공급 체계에 송금을 합니다. 이 A씨는요,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판매자로부터 각종 대마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른바 자금 세탁이죠. 그리고 마약을 구매하는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비밀 메신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씨가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대마를 전달했는데, 이 던지기 수법이 뭐냐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후, 던져둔 후 돈이 전달되면 4번 물품 보관, 비밀번호 2424 이런 식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형식이에요. 지난달 A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내가 최 씨에게 마약 팔았다라고 진술을 해서 어제 경찰이 최 씨를 마약 구입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정 씨, 이번에 현대가 3세예요. 지난해 3월 5월 현대가 3세 정 씨 29, 역시 A씨로부터 최 씨와 같은 수법으로 변종 대마를 6차례 구매를 합니다. 지난해 6월에서 올해 2월 A씨와 함께 A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입을 했고, 이 정 씨는 해외 체류 중에 이번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 예전에 칼잡이 시절 때, 검사 시절 때 대마 수사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재벌 3세들이 이번에는 액상 대마랑 대마 쿠키를 사들였어요. 이게 뭡니까? 일단 전에는 말이죠. 예.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전에는 이제 대마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대마만 처벌하는 거고, 향정시성 의약품관리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2004년도에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마약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액상대마는 대마 성분을 농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카트리지 형태로 되고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녹입니다. 녹여서 우리가 전자담배 있죠. 예. 거기다 넣어서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대마초의 어떤 대마초 이제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에서 흡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강해요. 액상 대마는 훨씬 더 그리고 고농축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 쿠키도 마찬가지로 과자 같은 형태로 해서 주는데, 이제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대마 쿠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대마 쿠키 값이 1g당으로 따져보면 금보다도 15배 정도 비쌉니다. 와, 그렇게나 비싸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각성 자체는 한 40배. 예. 대마초에 비해서 40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대마초와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법 처벌은 데서 약간 관대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보다는 오히려 중독성이 덜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약하니까 계속 대마 쿠키랄지 액생대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연주 형태로. 그리고 저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전에 김포공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게 검사하기 쉬웠고 적발하기 좋았어요. 근데 액상으로 돼버리니까 그걸 비닐로 포장을 하고 그러면 대마초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마가 수입이 많이 되고 대마초를 흡입과 관련된 범죄가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또 쿠키 박스에 예쁘게 넣어서 오면 이게 쿠키인지 대마 쿠키인지 알 수가 없다. 대마 냄새도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화됐고 이거 자체 특히 재벌 3세들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하거든요. 그럼 유학하면 거기서 대마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처벌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을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뭐 텔레그램이랄지 메신저 비밀 메신저 찾아가지고 저 흡연하는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재벌 3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양 유업의 외손녀 이 황모 씨의 마약 봐주기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2016년 1월 대학생 조 씨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매수 매도 혐의를 받고 있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저 사건 당시에 황 씨가 마약을 공급하고 밀거래해온 정황이 드러납니다. 급기야 이 조 씨 판결문에 남양유 외손녀 황 씨가 그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조 씨, 황 씨에게 필로폰 0.5g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공급책에게 30만 원을 송금했다. 3차례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해서 조 씨 팔에 주사했다. 등등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판결문에는 조 씨는 황 씨와 공모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문제는 황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 급기야 과거 2009년 지인들과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하는 게 적발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박소연 기자, 이 남양유 외손녀 황 씨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유업의 외손녀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요. SNS, 블로그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SNS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가의 제품들 그런 것들을 올려서 럭셔리 블로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패션, 뷰티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많은 여성들이 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댓글도 달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는 JYJ 인기 연예인이죠. JYJ의 미키 유천이라고 불리는 박유천 씨가 공개 열애를 하고 있고 또 결혼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많은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는 마약 연루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016년에 대학생 조모 씨와 이렇게 관련해서 판결문에 무려 8차례나 이름을 올리면서 이 대학생과 함께 공모를 해서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하나 씨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문에 이름이 나와 있고 만약에 경찰에서 대학생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황하나 씨와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이라면. 경찰이라면 당연히 그럼 황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확인도 하고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맞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황 씨는 그 당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이를 두고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김변 박사님. 이게 이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또 뭔가 검찰, 경찰과 네.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외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버닝썬 사건에 대한 핵심 출발은 그 안에서 마약이 공급되거나 유통된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가 핵심인데 이 버닝썬 사건에 있는 핵심 인물들과도 이 황 씨 같은 경우는 가까운 관계를 지냈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번에 나타나게 되는 FTI에 대해 최종훈 씨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이종현 씨라든지 하는 이 연예인들과도 주로 친분을 좀 쌓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잘 설명했던 것처럼 2016년도에 있었던 이 마약에 대한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이름이 계속 적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투약을 한 사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이 투약한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공급 체계 근원지를 따져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약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 황 씨에 대해서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버닝썬에서 여러 가지 탈세를 비롯한 곁가지 수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마약 사건에 관련돼서는 뭔가 진전된 수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명백한 판결문에 드러나 있는 인사들의 마약 사건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 황 씨에 대해서 마약 사건을 같이 수사하게 됐을 경우 지금 재벌 3세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커져나가는 사건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 유명 인사들 중에 특히나 얼마 전에는 우리 유력 대권주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작가 유시민 씨의 조카 같은 경우도 대마를 밀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선고가 된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지도층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심지어 재벌가 3세까지 연루되어 있는 이 마약에 대한 핵심 고리들 마약 또 카르텔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임을 인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연예인들을 요즘은 신흥 귀족이라고 부르고 이 재벌가 자제분들도 신흥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1호 시사 제목이요. 재벌가라 덮었나? 남양유 매손녀 황씨 마약 의혹 재벌가라 덮었나라는 건데 승리 씨 관련돼서도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재벌가라 덮었나 연예인이라 덮었나 뭐 이게 제목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승리 씨가 계속 부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서너 명의 여성들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성접대 의혹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접대 마약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검은 유착이 언제까지 갈런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런 부분 이 이후 몇 년 후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재벌 그룹들 임직원들 연봉 보니까 보통 100억 이상 막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갖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그럴 돈인데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 3월달 수출 진짜 엉망이 되더라고요. 반도체 뭐 17% 떨어지고 대중수출 8% 떨어지는. 이 많은 돈 받아가지고 옛날에 당신들 할아버지들이 일해서 일궈놨던 기업 우리나라 이제 와서 뒷골목 가가지고 빵집이나 하고 예. 이제 와서는 이제 성매매하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정신 좀 차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신 좀 차려라. 세 번째 뉴스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도이치쿠처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집 좀 봐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뭔가 사연이 있겠죠. 제가 좀 바빠서 집을 못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하니까 야구방망이를 들고 행패를 부린 집주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의 CCTV 영상도 저희가 입수했는데 직접 살펴보시죠. 한 남성이요, 지금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온 장면이죠. 지금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야구방망이를 뭐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관리소장 멱살을 잡고 끌어내기도 하고요. 함께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황망하게 말리면서 상황은 끝나는 듯 했는데 이번엔 이분이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죠. 관리사무소 건물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아파트 입구 쪽에 화단을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것처럼 화단을 마구 부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 지나다니는 여성들은 깜짝 놀라서 관리사무소 건물로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이분,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45살 야구방망이를 든 채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대뜸
조금 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일단 관리소 주장은요. A씨가 찾아오기 전에 직원과 통화 과정에서 자택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관리소에서는 당연히 아니 현관문 잠금 장치는 각 세대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지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A씨가 그럼 나 외출해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 집 지켜달라. 현관문을 안 고쳐줄 거면 집이라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 지키면서 지키는 김에 집안 전등도 좀 갈아라. 관리소 측이 당연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격분한 A씨가 관리소 직원들을 향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가 됐고 직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황. 백 팀장님. 네. 아니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집 지키라라고 하고 안 했다고 야구방망이들 캠페 부린 거예요? 예,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요즘 내로남불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런 부분이 그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는 돈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를 준다는 우월적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잠금장치 고장 났어. 업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전등 갈아달라. 자꾸만 시비를 거는 거죠. 그것도 이제 못하겠다. 우리 업무 아니니까. 시비 건 거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본인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 조절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야구방망이를 집안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어서 내려가는데 야구방망이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해요. 야구를 하라고 만들어진 방망이를 사람 앞에 가서 뭐 협박하고 폭행하라고 주는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리사무소장 멱살 끌어내고 그다음에 직원들 행패, 폭행하고 난입을 해서 그래서 돌아가면 되는데 또 화단, 재물손괴까지 합니다. 화단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다. 그래서 또 파손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사실 관리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물론 입주민들이 내는 그런 어떤 돈으로 급여를 받긴 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의뢰 피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후회를 해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죠. 나중에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에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많은 후회를 하거든요. 이런 후회할 일을 조금 분노, 충동 조절하시고 참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 화단에서 야구방망이를 분해 이기지 못하고 휘두르는 모습에서 한 여성이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관리소문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장면도 목격이 됐거든요. 그 장면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김관선 변호사님. 그 행위는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다행히도 야구방망이에 의해서 맞은 분은 없었어요. 그건 굉장히 다양한 일인데 근데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거기에 전화번호 써 있어요. 어디다 연락하도 다 돼 있죠. 거기 전화하면 되죠. 근데 전등 문제가 돼 있으면 본인이 갈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 자체를 본인 집의 하인이나 도우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저희 야구방망이는 법적으로 따지면 흉기나 이제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위험한 물건, 흉기가 포함되는 범죄에는 항상 특수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 이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마 직원의 뭐 볼도 빨가지고요. 손등에 멍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손등에도 멍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화단에 있는 그 화분을 갖다가 야구방망이를 때려 부셨잖아요. 그럼 저건 전액 이제 특수 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백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저게 자기 어떤 분노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저런 일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다 거기서 또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이제 합의받기 위해서 또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순간의 감정에 잘못된 감정을 못 이겨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사실은 뭐 저희 집도 예전에 아파트 현관 그게 고장이 나서 그 열쇠 고침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모르면 네이버에서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 이름 말해버리네. 야후나 구글이나 이러면 다 말해야 돼요. 열쇠 고침 하면은 뭐 30분 안에 열쇠 고치는 전문가가 오셔서 3만 원이면
다 바꿔줘요. 신속하게 오죠.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저 야구방망이 휘두를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3만 원에 고치고 외출 나가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결국은 본인이 본인 화를 못 이기고 저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런 형태, 이제 우리 김명남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3만 원이면 돼요. 예, 대부분 후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열쇠 수리공, 뭐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그 붙어 있거든요, 스티커가. 그럼 바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그걸 모두 미루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들의 그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이 소방서가 뭐예요? 불이 나면 신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프지도 않는데 119 구조대를 불러서 나 가보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나 집에 데려다줘 하거든요. 또 경찰서 순찰차, 페트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치안 유지나 그 민생 치안에 투입이 되는 그런 어떤 자동차인데 뭐 택시가 놓쳤으니까 좀 집에까지 좀 태워다 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이 태워다 드려야 되면 내가 가다가 범죄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트롤카에서 예. 태워다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당신들 지금 이 공무원 생활을 급여를 받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명확하게 할 일 있고 안 할 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정말 어떤 그 갑질의 행태, 그런 우월적 심리 제발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취재 수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차량이 불에 타서 전소를 했고 보조석에 있었던 승객은 불에 탄 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서 운전자가 묘연히 사라진 겁니다. 도주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열 몇 시간이 지나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얼마나 사건 현장이 처참했는지 사건 현장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고 있는 흰색 모닝 경차가 앞에 있는 큰 트럭을 들이받고 완전히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불에 탄 장면입니다. 화재 조사 소방당국도 출동을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흰 차가 까맣게 그을렸고요. 저 옆에 보조석에 결정적으로 탈출하지 못했던 동승자가 저 안에 앉아 있었는데 화마에 휩싸여서 이 동승자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에 출동해 보니까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불에 타고 있는 동승자를 버려둔 채 운전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 함께 살펴보시죠. 그젯밤 9시 20분 용인이에요. 한 도로를 달리던 모닝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6.5톤 화물차 추돌 뒤 화재가 발생합니다. 운전자 정모 씨 30살이에요.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요청한 뒤 좀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은 했긴 했군요. 또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불길이 커지니까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도망갔다. 결국 동승자 이 씨는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고 차량은 또 숨진 이 씨 소유. 이 사건이 좀 복잡해져요. 경찰이 유족 및 주변인 조사 끝에 수사망을 좁혀가자 정 씨가 도주 하루 만에 자수를 합니다. 백희종 팀장. 이 정 씨와 숨진 이 씨 어떤 사이입니까? 네, 사실은 물류회사에 10년 동안 직위 친구이고요. 같은 또 룸메이트입니다.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는. 그리고 둘이 다 이제 미혼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인 경찰서에서 지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한테 어떤 흥결사항이 있을 때 큰 예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친구 사이니까 막역한 사이니까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장소로 가서 술을 먹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동을 하다가 내가 지금 술이 좀 더 됐으니까 너가 운전해라라고 해서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 차 소유가 숨진 이 씨 소유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5톤 그 트럭을 추돌을 했는데 사실상 충분히 구조가 가능하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불길이 났지만 충분히 끌어낼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를 포기하고 도망을 갔느냐?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걸 그 처벌 때문에 도망을 간 거라는 이제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요. 아니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받아도 10년직이 내 친구 구조를 해야죠. 그런데 도주를 해버리면 불길 속에서 내 친구는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무정하고 매정하고 정말 그 워딩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비겁하게 도망을 해야 됩니까? 내 친구를 두고 결국 사고를 내고 그다음에 불길이 번지는 그 차량에 내 친구를 두고 도주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이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조건이 있겠지만은 자, 보세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모의 아들, 30여 년 동안 키우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
그 다음에 본인은 또 어떻게 해요? 본인 또 부모는 내 아들이 교도소 가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양쪽 가정의 모든 슬픔과 고통,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무면허운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이 반복하는 행태.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도망갔던 운전자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나타나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 진술 내용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둘이서 술 2병 시켜서 나는 3잔 마셨다. 저는요, 이게 좀 비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이서 술 2병 시켜서 나는 3잔 마셨다. 이게 뭡니까? 나는 음주는 음주인데 제가 더 먹었어요. 그 얘기로 저는 들려요. 사고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도망갔다. 언론 보도로 친구 소식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했다. 저는 이 정 씨가 언론 보도로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았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전 저 말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불길이 커지게 번졌고 이 정 씨가 도망갔을 때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까 그 모니터에 나온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죽었기 때문에 친구가 사망했기 때문에 술 얼마 마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술 3잔밖에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죄책을 굉장히 가볍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구조하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친구가 사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친구를 그 자리에서 이제 방치해서 결국 사망하게 한 건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윤창호법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음주운전이 생기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특가법 도주 차량 중에서 이제 사망케 한 거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최하가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5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피해자 저대로 방치를 하면 사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때 이건 살인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봐요. 처벌수위 더 높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음주운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저거 입증할 방법이 없죠.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지만 저것은 거의 준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5년 이상이지만 결국 무기징역에 가깝게 한 적어도 몇십 년 선고하는 그러한 아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 이게 백희종 팀장님. 10년지기 친구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도 10년지기 친구 3명이 있는데 정말 형제같이 지내거든요. 3명 다 아들 하나 있는 집에 그 부모님들끼리도 친구들끼리 가서 인사드리고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인데, 이 두 분이 10년지기 친구일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또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사이였다면서요. 아니 10년 우정이 이렇게 허망합니까? 네. 사실 이제 우정이 그 술로 인한 음주운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는데, 제가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게 가슴이 아닿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광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죽은 친구 너는 너고 나는 형사처벌 좀 가볍게 받자. 그래서 경찰이 물어요. 술을 드셨죠? 네,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2병 중에 나는 딱 3잔밖에 안 마셨어요. 이건 뭐냐면 친구의 죽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고 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좀 약하게 받자는 의미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10년지기 친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망, 나로 인해서 사망을 한 그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내 부모도 무슨 죄며 상대방 친구의 부모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정말 작은 실수, 이런 게 큰, 예견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나의 흠결을 절대로 현실에 반영시키지 말고 제발 음주운전,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더 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도망을 갑니다. 그 가벼운 처벌, 어떻게 보면 사망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거든요. 제발 이런 행태, 이런 걸 좀 조심하고 유념해서 정말로 사망사고 내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 미스테이크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정 씨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친구 얼굴 어떻게 볼지, 그게 두렵지도 않을지 한번 경찰이 한번 되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제수첩 Y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의 선정이 됐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핫플 4인방 후보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사진이에요. 놀이기구가 날아가는 듯한 영상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시고요. 빅뱅의 승리 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꽃보다 할배와 신서유기로 유명한 나영석 PD도 오늘 학풀에 오랜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학풀 사연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상 이변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허난성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놀이기구가 이렇게 휩쓸려 날아가는 지금 믿기지 않은 사고가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지난달 31일 1일 오후 3시경 이 상추시 위청현의 텐마오 향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자 에어매트가 깔린 놀이기구 트램폴린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친 모습. 시민들은요, 땅으로 고꾸라지는 놀이기구를 피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놀이기구 안에 있었던 아동 2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은 무려 4분 가까이 이어졌는데 허난성의 기상관측소는 갑자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름 10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회오리 바람, 용오름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불어닥친 토네이토급 강풍에 지붕이 조각조각 뜯겨지고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순식간에 위로 솟구쳐 오른 겁니다. 보시면요, 차량까지 흔들릴 정도로 정말이지 그 위력은 강력했는데 기상청은요, 북쪽에서 내려오던 한랭정선과 지상의 저기압이 만나며 강한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했지만 중국에서의 회오리바람과 우리나라에서의 이 회오리바람 모두 이례적인 기상 이변임에는 분명합니다.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는데요. 성접대 관련 여성에게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성매매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승리는 지난달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승리가 저때 아무런 답을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또한 승리는 이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로 강남구 청담동의 유인석 씨와 함께 차린 클럽 몽키 뮤지엄에 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서 업무상의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습니다. 자, 박수현 기자, 설마 했는데 승리는 경찰 조사 내내 줄곧 성매매는 없었다,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펄쩍 뛰었는데 사실로 확인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진술이 4-5명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여성들의 입에서 진술이 나온 건가요? 네. 성관계가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진술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뭐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여성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서 품평을 하면서 누가 괜찮냐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오간 카톡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승리 씨 측은 말만 그렇게 한 거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여성을 4-5명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진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승리 씨와 관련된 이런 성매매 의혹 굉장히 밝히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성들의 진술이 있어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매매가 확인이 되려면요. 혐의가 이제 기소가 되려면 시기, 장소, 액수 이런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어쨌든 승리 씨와 관련해서는 뭔가 수사가 진척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키 뮤지엄이라는 그 바에서도 횡령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런 혐의까지 굉장히 수사가 빨리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경찰 유착, 검은 유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나온 사실은 그 빅뱅 콘서트 3장과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그 한류 콘서트 그거 관련해서 뭐 윤총경 부부가 6장 받았다. 지금 이 사실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이 무려 160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꼴랑 콘서트 고작 그 콘서트 티켓 6장만 꼴랑이라뇨. 나왔다고 예.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어떻게 경찰이 자기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까지 박수영 기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분장을 받다가 저희 그 분장을 해주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성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 네. 남자들은 왜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성접대 혹은 여성 접대부의 어떤 그런 걸 좋아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답변을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승리 씨 성접대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그렇고 이번 고 장자연 씨의 사건도 다 일부 이제 권력 있고 돈 있고 혹은 유명세가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것을 접대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출발을 해서 야 이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질문을 왜 남자들은 다라고 하는 건 좀 전제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그 전제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모든 남성 혹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남성들이 출세한 남성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성매매, 성범죄를 매개로 해서 이것이 접대의 한 부분, 로비의 한 부분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회 일각의 이런 썩은 문화가 정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과연.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나 예. 그리고 이제 고 장자연 씨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모두 다 그 과거의 일이라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일부 그 몰지각한 그런 관계들이 성과 그 성매매, 성범죄와 돈 그리고 특혜, 꼼수 이런 것들이 서로 엉켜가면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 상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법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돈 있는 재벌이나 권력 가진 일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켜서 가는 거 이번에 반드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될 텐데 우리 그 박소연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 자기 머리를 못 깎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단톡방 내기 골프 이런 거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다른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 아니냐. 핵심은 돈 문제, 세금, 그다음에 유착관계 여기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라고 그랬는데 세금 문제도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유착 문제도 더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이런 그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뭔가 반해하거나 예. 어묵거리는 움직임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솔직히 좀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돌직구 질문 좀 드릴 텐데 검사 또 출신이셨으니까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김학의, 장자연, 이번 승리, 뭐 어제 우리가 윤지호 씨 경찰 보호 이야기도 부실한 보호 이야기도 했지만 성접대 의혹을 검찰이 밝히는데 수사할 때는 꼭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지금 제대로 검찰이 못 밝혔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밝힐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성접대나 성매매의 어떤 수사의 난점이 과연 성접대나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부인을 하고 또 관련된 여성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로 수상 끝이다. 네, 그런데 장자연 씨 사건이나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사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 왜냐하면 결국 관련된 피해자들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진술이 명확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승리와 관련된 성매매나 성접대 자체는 승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카톡에 나온 내용은 품격 낮은 표현에 쓴 것이고 성매매 성접대는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젊은 치기로 그냥 농담 삼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에 뭐 몰래카메라랄지 그런 부분 다 드러났잖아요. 또 경찰과 유착관계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성매매 관련된 한 4명에서 5명을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당근을 줘야 돼요. 아, 당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겠다. 책임을 안 묻겠다. 그렇죠. 이권유예한다랄지 기소유예 방향으로 갈 테니까 솔직히 이 얘기해달라. 그러면 상당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성매매나 성접대 받은 남자를 상대로 수사하면 부인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경찰의 의지인데 경찰의 어떤 수사 자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이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다 예. 봅니다. 세 번째 악플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악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꽃보다 할배, 윤식당, 신서유기, 삼시세끼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 일명 나 PD로 불리는 이분의 입이 쩍 벌어지는 연봉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나 PD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이 무려 40억 원. 와, 23억 2,700만 원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26억 400만 원을 번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보다 오너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아서 CJ 임원들을 제치고 연봉 킹 자리에 오른 것. CJ의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나영석 PD의 급여가 2억 1,5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과 상여금이 포함이 됐습니다. 무려 35억 1,000만 원이 상여금. 그룹 회장의 연봉도 재침 40억 원의 사나이죠. 작년 한 해 보수 총액이 그래서 40억 7,600만 원이라고 해요. 성과급 산정에는 최고 시청률에 달한 윤식당을 비롯해 신소유기와 알쓸 신잡 등의 프로그램 성적 등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군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하니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한 청년 대표가 청년 기본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던 중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이 달라진 게 없다며 청년 정책을 좀 챙겨달라고 호소를 한 건데 감정에 북받쳐서 울먹거리는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 비서관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저희는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내줄까요? 죄송합니다. 이 청년 엄창환 대표인데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예요. 청년 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서 도대체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소통 창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다가 결국 이렇게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청와대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정은 서신 형태의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뿐 아니라 법원과 국회에서도 잇따라 등장하며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우 박사님, 엉엉 운 청년과 화가 난 청년들이 오늘 20대 청년들의 두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성과가 어찌됐든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기본법 제정을 하겠다라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목놓했건만 그 청년기본법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럼 정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어딘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벌써 집권 3년차가 지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나와 있는 건데요. 집권하고 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정책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런 대자보에 관련된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표현 곳곳에서 조금 과격하거나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작년 연말에 위인맞이 환영단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극단적으로 사회가 양극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실용의 정치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대학생들이 붙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 어제 뭐 전남 쪽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또 법원에까지 이 대자보가 붙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건데 경찰이 처음에 국가보안법 안 되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수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혀서 아니 대학생들이 붙인 대자보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과도한 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광화문 한가운데서 위임맞이 환영단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대학생들이 어제 만우절이었잖아요. 만우절이니까 대학생들 맞게 풍자 해악을 곁들여서 본인들의 불만 사항을 표출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저런 거를 수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외교문서 30년 만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칼 폭파범 김현희 씨를 한 반나체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롱하듯 쳐다보는 만평을 한 외신이 실었거든요. 그 외신을 보고는 그때 당시 군사정부가 외신 지국을 폐쇄를 하고 그 특파원들을 그 출국 조치하려고 비자를 취소한 이런 거를 검토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이제 오랜만에 외교문서가 공개됐는데 그때 그 군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앞서 얘기했지만은 어제 시민단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다 시민단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공개해갖고 하지 뭐가 두려워서 중간에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까? 그게 다 국민들 목소리고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냥 떳떳하게 내놓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또 전두환 때까지 가고 그러세요. 오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행사는 뭐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셔서 알잖아요. 어디까지는 원래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넘어가고들 하는 거고요. 저도 역시 과도한 현행법을 어겼으면 그거야 처벌 대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정도의 풍자와 해악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경찰에서 오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자보?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에 보행 중 사망자는 40%, 그리고 이 가운데 노인 보행 사망자가 54%, 906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 40%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어른들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노인 무단횡단 사고를 막자라면서 생긴 아이디어인데 이른바 장수의자, 밑에 자막 좀 빼주세요. 자, 장수의자를 경기 남양주시에 적용을 한 겁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무단횡단하는 노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무단횡단하세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다리는 아프고 날은 추운데 서 있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건넜지. 어른들이 신호 대기하는 게 힘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차가 나서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교차로에 장수의자,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이를 비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신호 대기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하실 수 있도록 저런 의자를 시범적으로 조치했다라는 소식 아주 조그맣게 신문기사 실렸는데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오늘 힐링 뉴스로 채택을 해서 좀 보도를 해드립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이런 장수의자 좀 많이 설치해서 이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다른 예산에 돈 더 들이지 말고 이런 장수의자들 좀 많이 도입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무단횡단 사망하는 일 없도록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강북구에도 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쪽 국회의원이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 뒷모습 보이는 저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또 전북 장수군 출신입니다. 장수군 출신이니까. 같은 한자는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의자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